저는 흔히 남들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로 성공할 아이라는 주위의 칭찬을 들으면서 자랐답니다. 원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됐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고 있답니다. 나온 대학교도 명문이었고 학점 관리도 1학년 때부터 잘했어요. 거기다가 일찍부터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몇 번씩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원서를 한 번 넣고 바로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연봉 수준이 국내에서 5위 안에 드는 기업답게 월급도 많고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도 큰 돈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랍니다. 많은 연봉을 주는 대신에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잦은 회사죠. 그렇게 일이 힘든 회사에서도 저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회사에서 더 노력해서 이사급 임원으로 은퇴해야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 있었고 꿈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워낙 잘 나가는 회사라 그런지 입사하자마자 친지들이 선자리도 많이 주선했고 소개팅 제안도 많았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치면서 저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를 일이더군요.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고 어느새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원래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친분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교회 오빠죠. 어린 마음에 이 오빠를 제가 조금 마음에 두었더랬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한 번씩 겪는 짝사랑이었죠.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렇게 잠깐 가슴앓이를 하고 나서 이 오빠를 잊고 있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아파트 근처에 분수대 주위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해오더군요.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질 못했죠.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오빠였어요. 오빠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당시 인기가 많던 사람이었답니다. 큰 키에 준수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죠. 저만 가슴앓이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파트에 오빠가 살고 있던 것이었어요. 바로 앞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아파트 생활에서 다른 동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운동을 나온 오빠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이랍니다. 야, 이게 누구야?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변했네. 그때만 해도 꼬마였는데 아가씨가 됐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렇게 오빠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저는 적지 않이 반가웠어요. 오빠는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그대로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빠를 보자 옛날의 그 감정이 되살아나 가슴이 좀 설레더군요. 그리고 우리 집 멍멍이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 오빠와 저는 다음에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는 약속과 함께 연락처를 교환했죠. 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도 다니는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사랑한다 어쩐다 말은 없었어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둘은 사귀는 사이였고 그러다가 오빠가 먼저 제게 공식적인 프로포즈를 했죠.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시간이면 서로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았다고 생각되는데. 일에 열중하면서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물 건너가고 없었죠.
그래서 그런 오빠의 제안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렸답니다. 튕기고 말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문제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빠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유럽이나 하와이쯤 되는 곳에 가는 낭만적인 신혼여행을 꿈꾸었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더군요. 오빠나 저나 직장의 메인 몸이었기에 가까운 일본에 3박 4일 동안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두 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죠. 남편의 형이 되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터울이었어요. 우리도 그다지 늦은 결혼은 아니었는데 시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는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손윗동서도 있었고요. 이 아주버님과 동서가 시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2살 터울인데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 사정을 물어보았어요. 남편이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형의 결혼에 얽힌 사연을 얘기해 주더군요. 남편의 형님 되시는 시아주버님이 대학교 1학년인 21살에 나이는 1살 어린 대학교 동기와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MT 가서 형이 사고를 쳤지 뭐야. 우리 형은 재수를 해서 같은 학번이지만 형수가 나이가 1살 아래야. 덜컥 아이가 들어섰고 그걸 형수 친정에서 아시게 된 거지. 잠시 난리가 났었지만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흔히 말하는 혼전 임신으로 인한 결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너무 힘들었겠다. 형이 어려서 분가할 처지가 아니었지. 형이 부모를 모셨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형 내외를 보살피고 사신 거지. 군대라도 갔다 왔다면 형수가 혼자 애 데리고 몇 년 살 뻔했는데 이 손가락 인대 파열 문제로 군대는 면제됐어. 그나마 다행이었지. 남편은 중견기업이지만 그나마 괜찮은 회사에서 먹고 살 만큼 벌지만 아주버님은 5사람 정도가 근무하는 작은 기업에서 월 250만 원 정도 벌어오는 처지라고 했어요. 지금 월급이 올라서 250이지 처음에 일할 당시에는 이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분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벌이로는 여전히 분가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셋이나 있다죠. 시집살이 10년이라니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보니 동서가 힘든 이유는 시어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댁에 가보니 집안이 한마디로 전쟁터더라고요. 다름 아닌 아이들이 또 동서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셋이나 있다는 아이들이 모두 아들이더라고요.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아래가 2학년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생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논다고 한 번에 우다다 뛰기 시작하면 바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죠. 제가 아래층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 조카들 셋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차에 과일을 먹으라고 내주시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른들과 동서는 그런 분위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시아주버님이 어릴 때 동네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대요. 바깥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주버님이 울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시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정신이 없겠는데 셋이라뇨. 야, 받아! 아이씨, 놓치면 어떡해! 야, 큰일 났다! 다음 순간 와장창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녀석들! 엄마가 실내에서 뭐 던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저쪽에 가서 다들 벽 보고 서 있어. 얼른 가지 못해? 동서의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는데 화를 많이 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죠. 그 미간의 주름 사이에 시집살이와 아이들 케어의 고단함이 모두 고여 있는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실내에서는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렸고 드디어 뭔가를 던져서 유리까지 깨지고 만 것이었죠. 친구들 중에 결혼을 우리보다 일찍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가 둘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충고한다만 웬만하면 혼자들 살아. 그리고 혹시 결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시댁에 잠시 있어 보니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재수씨, 집안이 좀 시끄럽죠? 아들 녀석 셋을 키우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이죠. 원래는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같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콧불소라고 놀리죠. 아주버님은 재밌다는 듯이 말했지만 아이는 낳지 말라던 친구의 말이 생각나면서 마냥 재밌지는 않더군요. 가끔 시댁에 가도 동서와 잠시라도 같이 앉아있어 본 기억이 없어요. 동서는 항상 무슨 일인가에 바빴죠. 무슨 빨랫감이 그렇게 많은지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한아름을 안고 욕실로 방으로 종종 걸음을 치는 것이었어요. 욕실에서 부엌으로 또 부엌에서 욕실로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았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가꿀 틈이 어디 있겠어요. 새치가 잔뜩 난 머리는 염색도 하지 않아서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로도 보였어요. 동서는 옷차림도 거의 항상 비슷했어요. 목 늘어진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죠. 글쎄요. 남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옷차림 그대로 시장에 간다고 나가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시장 가요. 막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두 녀석들은 그냥 작은 방에 두시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거기 부서질 것도 없어요. 밖으로 나오지만 못하게 하세요. 솔직히 저는 잠옷도 그런 옷은 입은 적이 없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형님, 옷 갈아입고 나가셔야죠. 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뭐랄까 동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미련하게 일만 하는 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서 자신만의 꿈이라고는 꿀 시간조차 갖지 못할 것 같기도 했고요. 시댁의 현관문을 나서면 다른 세상에 온 듯 고요하기만 했죠. 형님, 이건 어디다 놓아야 하나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동서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제 손에 있던 것을 휙 빼앗더니 차례상 위 오른쪽에 올려놓더군요. 손 아래 동서가 시집 왔다고 뭘 가르쳐 주거나 할 의욕조차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 둘이야 회사 생활을 하니까 아침 먹고 나가면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나이 드신 시어른들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동서뿐이었죠. 음식 장만부터 시작해서 집안 청소, 아이들 케어까지 모두가 동서가 할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새로 시집 온 손아래 동서래야 공부와 회사 일밖에 모르는 저라는 사람이었으니 무슨 도움이 되었겠어요. 걸리적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더욱 동서가 고달파진 문제가 있었죠. 결혼 전까지 남편이 집안에 내놓던 생활비를 이제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살림을 꾸리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나마 제 연봉이 좀 많아서 그만큼이라도 시댁에 생활비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시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딸랑 250만 원과 제 남편이 주는 약간의 생활비로 시할머님까지 계신 집에서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 가족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고달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조금씩 부업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졸지에 제가 집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봉투에 돈을 늘 두둑히 넣어갔답니다. 제가 야근이 많고 출장도 잦다 보니 시댁의 행사를 동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준비할 수 없는 데 대한 미안함에서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올 무렵이었죠. 시댁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살림과 육아 등을 모두 맡아서 하던 동서가 그만 다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아침에 유치원 차에 태워보낸 막내 아들이 유치원 방과 후 돌아오던 길에 생긴 사고라더군요. 차에서 내리던 아들이 엄마를 보자 번개같이 뛰어오면서 안겼고 그 힘으로 동서가 뒤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돌부리에 찍혀 쇄골이 부러졌다는 것이었죠. 동서는 일주일간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동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겠지만 동서가 다쳐서 제가 제사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죠. 형님은 하필 왜 이럴 때 다치신담? 연차 모아서 신혼여행 때 못 가본 하와이 꼭 가보고 싶었는데. 형수가 일부러 다쳤겠어. 그리고 그 하와이 여행 어쩌고 하는 얘기 형수 앞에서는 입도 떼지 마라. 결혼하고 형 부부가 여행 가는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기분은 그랬지만 어쨌든 손윗사람이 누워있으니 문병을 가야 했어요. 동서, 이번엔 동서가 준비를 좀 해야겠네. 보다시피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 말이야. 우리 집 제사하고 차례는 그렇게 크게 지내시지는 않으니까 동서 혼자 준비해도 충분할 거야. 그렇게 생전해보지 않았던 제사 준비를 떠맡게 되었답니다. 둘째야, 병풍 좀 내다 치고 제사상 좀 미리 닦아놓아라. 물론 시어머니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었지만 처음 준비해보는 제사는 낯설고 어렵기만 했어요. 도대체 병풍이 어디 있는지 제사상으로 쓸 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하도 어머니께 하나하나 묻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도 좀 짜증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 후에 시어머니는 제게 시키시는 대신 모든 것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셨답니다. 새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러 가서 멀뚱하게 서 있는 것, 그것도 참 못할 노릇이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다가 간신히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 정도만을 하는 것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조카들 셋은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부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100점 만점 중에 기본 점수 50점을 받고 태어난 것이라는 말이 있죠 왜. 요즘이야 회사에서 남자 사원들과 여사원들을 차별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그래도 여자여서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그 말이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조상의 제사인데 아주버님은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치는데도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행여병자라도 된 것처럼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잠이 깊이 든 것 같더라고요. 마치 밀린 잠을 다 자두려는 듯 전혀 일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저절로 두 남자를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째려보아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행동에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째려볼 기운도 없더라니까요. 아이들 때문에도 어질어질 현기증이 났어요. 기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죠. 간신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지만 혼의 절반은 시댁에 빼놓고 온 것 같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무슨 잠 못 자서 원한 맺힌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제사 준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남편에게 풀기 시작했죠. 지금 제사 준비 한 번 가지고 이러는 거야? 형수님은 10년도 넘게 그 일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결혼한 여자가 그런 일에 짜증을 내? 도대체 동서가 그런 일을 10년간 혼자 해왔다는 것만 해도 그래요.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남자들은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거나 폰만 하는 건데요? 자기 집안의 행사 아닌가요? 형수님이 당신 같았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부부싸움 났겠네. 도대체 제사 한 번 지내고 와서 이게 무슨 경우야? 꼭 내가 힘들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자기 집안일에 무관심하냐는 거잖아요. 참나. 바로 이래서 똑똑한 여자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동문서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시집와서 제가 전담하게 되었던 제 사건이 가벼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끝나고 있었죠. 명절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야 하는 여자들이 명절이 다가오기 이미 3, 4주 전부터 명절에 느끼는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아마 심리적 부담감에서 시작되는 일일 거예요. 저는 단 한 번 제사를 준비하고 왔을 뿐인데도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공포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포심이 불길한 조짐이었을까요? 그 제사가 지나가고 바로 다가온 명절이 설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그 설 명절에도 동서는 제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잔뜩 들고 오다가 생긴 사고였어요. 물건이 시야를 약간 가렸고 그 바람에 도로에 튀어나온 보도블럭을 못 보았다는 것이었죠. 동서는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목을 짚었고 그 때문에 그만 손목뼈가 골절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목에 깁스 치료를 받게 되었죠. 오른쪽 손목에 깁스를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명절을 지내는 일을 시어머니와 제가 하게 되었죠. 동서, 이번 설에는 큰아버님 댁과 작은아버님 댁이 모두 모이시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그나저나 동서가 힘이 많이 들게 생겼네. 다른 설명절에 비해서 준비할 게 많아. 동서가 설명절을 앞두고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식욕도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답니다. 바로 명절 신드롬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오실 손님들도 많고 하루에 다 끝날 일이 아니니 하루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하루나 이틀 밤을 자고 갈 준비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조카들은 여전히 극성스러웠어요. 심지어 야구공이 제 등에 와서 맞기도 했답니다. 안 나가? 나가서들 놀아. 작은 엄마가 아주 아프게 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생각은 속에만 머물고 말았죠. 그 정신사납게 하는 조카들 속에서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들, 손님맞이 뒷설거지 등을 모두 감당해야 했답니다. 도대체 왜 손님들은 한 번에 왔다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친척들끼리 의논을 해서 며칠 몇 시에 같이 갔다 오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일까요? 일단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차례상을 걷어서 밥상을 차려냈죠. 큰아버님 댁, 작은아버님 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밥상이어서 규모도 어마어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싱크대가 그릇들로 넘쳐났죠. 물론 다 제가 해야 할 설거지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아직 설거지를 끝내기도 전인데 다른 손님들이 또 오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밥상을 차려냈답니다. 또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설거지를 다 마치자마자 손님들이 또 들이닥쳤어요. 이런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었죠. 설명절의 첫날에 오지 못한 손님들이 그 다음 날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저를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그렇게 행동이 느려서 이 명절을 어떻게 치르겠니? 날씬하고 날렵해 보이는 아이가 행동은 왜 굼뜨는지 모르겠구나. 드디어 시어머니가 밖으로 불만을 표출하셨답니다. 시집 정말 어려운 곳이더군요. 지난번 제사 준비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시집에서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묵은 전통이 어디 사라지겠어요? 지난번 제사 때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불평이 몇 마디 더 이어졌죠. 원, 아무리 공부만 했다고 해도 그렇지. 누구는 처음부터 살림만 하려고 태어났다더냐? 친정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것만 기특해서 너무 오냐오냐 하신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친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저는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정도를 지나서 화가 많이 났어요. 마치 친정을 욕하는 것으로 들렸죠.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손목이 부러진 동서는 친척들과 작은 방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손목을 다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만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끙끙 앓으며 보낸 며칠도 연차 휴가를 쓴 것이었죠. 명절 직후에 도저히 바로 나가서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는커녕 집에서 밥조차 해먹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몸살을 앓는 동안 시집에서 겪은 며칠을 생각하면 짜증이 몰려왔어요. 집에서 올 때 싸운 음식으로 대충 끼니 때워요. 나 지금 일어나서 밥 차리고 할 몸 상태가 절대로 아니니까. 나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먹으라고. 아이, 그리고 너도 뭘 좀 먹어야지. 일어나봐. 제가 아픈 와중에도 벌컥 화를 냈죠. 아니,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있는 음식 꺼내 먹지도 못해요?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파 누워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나가서 뭐든 찾아서 먹든 알아서 할 테니까 누워있어.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 이번에는 워낙 모인 사람도 많고 따라서 일도 많았다는 것을 아는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아니야, 허리가 더 아프지? 엎드려봐. 내가 마사지 좀 해줄 테니까. 제 친구 하나가 핸드폰에 연락처를 그룹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그룹 이름 중에 시금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그룹이었는지 물었더니 자기는 시집 식구들을 시금치들이라고 부른다나요? 시자가 들어가는 말이면 시금치도 싫다고 해서 붙여놓은 그룹 이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박장대소하고 말았는데 저야말로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시금치도 싫어지더군요. 더불어 남편까지 보기 싫었어요. 살살 저를 달래려는 그 모양새가 오히려 저를 더 짜증나게 했죠. 당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님 댁에 가서 며칠 더 쉬다 와요. 나 아픈 건 병원을 가든가 친정에 가서 쉬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아주버님이랑 실컷 놀다 오기라도 하라고요. 거참.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형수가 당신 같았으면 우리 형은 지금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네. 지난번 제사 때에 이어서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만 베고 있던 베개를 남편에게 힘껏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 던져봤자 그다지 아플 일도 없었겠죠. 지난번 제사 때 제 불만에 대꾸하는 말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절대로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게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남편더러 방에서 나가라고 밀어내고는 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닫고 잠깐 눈물이 나오는 대로 울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불합리한 일이냐고요. 결혼을 한 것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귀양살이 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에게 하듯이 당당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시댁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눅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도 제대로 불평을 못하고 할 일 다 해주고 와서는 기껏 남편에게 화풀이나 해대는 저 자신이 미웠다고 해야겠죠. 그 후로 시댁에 그냥 다니러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들이 왜 그렇게 시집에 가기를 싫어했는지도 알겠더라니까요.
친구들의 모임만 생겼다 하면 결혼한 친구들의 입에서 단골로 나오는 소리가 시집 욕과 남편 욕이었죠. 시집 욕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할 만했는데 좋아서 결혼한 남편 욕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말을 들을 때 결코 실감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제사 한 번과 명절 한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실감날 수가 없었죠.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남편에 대한 불만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별 수 없이 결혼한 아줌마 대열에 끼었구나 싶은 생각에 왠지 조금 서글프기도 했답니다. 아줌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서글픈 존재였는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앓고 회사에 나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석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생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죠. 참,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생신이 같은 날이랍니다.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다른 날이면 2번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야 동서가 같이 해줄 테니까 그리 힘들지는 않겠지 생각했어요. 2번 다 동서가 다쳐서 제가 그 고생을 혼자 했다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절대 다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동서도 전화 너머로 웃으면서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기기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말 하늘이 저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동서가 이번에는 팔이 부러진 것이었어요. 손목에만 작은 깁스를 하고 있던 동서가 이번에는 오른팔 전체에 깁스를 하게 되었죠. 100세 시대라고 요즘은 팔순잔치도 나가서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밥 한 끼 먹고 들어온다지만 저희 시댁은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90이 넘으신 시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그 시할머님 때문에 집에서 2분의 생신을 치러야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 말이에요. 요즘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기 좋은 장소도 많고 한데 외식으로 하자고 당신이 말 좀 하면 안 돼요? 할머님은 휠체어로 모시면 되잖아요. 거의 누워만 계시는 분을 어떻게 휠체어로 모셔. 할머님 저렇게 되신 다음부터 우리 집에 외식이라는 건 없다고. 그 소리도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 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게 좋으면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모시고 나가서 외식으로 하자고 여러 번 졸랐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아니 눈물 정도를 지나서 오열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사와 명절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함께 했죠. 하지만 자신의 생신상을 어떻게 자신이 직접 차리나요? 이건 정말로 제가 온통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시댁에서 제사와 명절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불합리함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주버님과 남편의 부모님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하고 아들들은 빈둥거려도 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울고불고 하다가 그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시댁으로 2분의 생신 준비를 위해서 하루 전날에 갔지요. 시댁에 가보니 동서가 집에 없더군요. 시할머님, 시부모님, 아주버님, 그리고 그 정신없는 조카들만 있더라고요.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죠. 나는 또 죽어날 텐데 팔이 부러진 사람이라고 또 신나게 놀기만 하는구나 싶어서 동서가 얄미워졌어요. 제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서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친 사람이 부럽더라니까요. 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쓰러져서 교실 밖 수업을 못하고 들어가야 하는 친구들 꼭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도 몸을 움직이는 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체육 시간에 우아하게 기절하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기절도 안 되나 싶었던 기억이 나요. 시부모님 생신을 앞두고 제 심정이 딱 학교 때의 그 심정이었답니다. 나는 왜 넘어져서 어디 한 군데 부러지지도 않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시부모님 생신 전날에 대략 음식 준비를 다 끝내놓았죠. 시어머님은 당신 생신상이었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음식을 장만해놓고 우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져온 회사일 몇 가지를 잠깐 정리해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태워가지고 시댁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하면 되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려니 운전하는 일도 힘이 들더라고요. 팔과 다리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싫어했던 신호대기가 다 반갑더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집으로 엑셀을 밟아 가다가 어느 신호등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창 밖으로 정말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차창 밖으로 술집이 하나 보였고 그 술집 앞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죠. 바로 우리 동서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지 동서의 팔에 깁스가 없더라고요. 몇 번 눈을 비비고 나서 봐도 깁스가 없더군요. 주정차 위반 딱지를 뗄 것을 각오하고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팔이 부러지셨다고 하셨잖아요. 팔 멀쩡하신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동서가 저를 보고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더군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저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정말 크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형님. 제가 안 보았다면 모를까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똑부러지게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동서가 입을 열더군요. 동서, 미안해. 집안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짜 깁스를 구해서 팔이 부러진 척 한 거야. 제발 시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해줘. 부탁이야.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더군요. 동서였기에 망정이지 동생 같으면 한 대 패버렸을 거예요. 형님, 아무리 일이 힘들었다기로 어떻게 이런 연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식구들 모두를 속이신 거잖아요.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야, 동서. 그건 휴일도 없고 휴식도 없어. 결혼하고 나서 늦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 그렇게 10년이야. 10년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더라고. 처음에 화가 났던 저는 동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단 2번 제사와 명절을 치르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동서도 역시 목석은 아니잖아요. 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형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1번, 명절 1번에도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형님 입장 이해하는 만큼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할게요. 동서가 아주 여러 번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을 넘기고 다음날 새벽같이 남편을 태우고 시댁으로 갔죠. 제가 준비해놓은 음식들로 생신상이 마련되었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물론 가짜로 팔이 부러진 동서도 함께였죠. 동서가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요. 제가 단 2번의 나가 떨어진 일을 1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제 눈치를 보나요? 아무튼 생신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제가 상을 걷어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나갔죠.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려고 틀어놓은 물소리 때문에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네가 식구들을 다 속인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보란 말이다. 얼른 설거지를 중단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동서를 다그치고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시어머님의 손에는 동서의 팔에 있던 깁스가 들려 있었어요. 동서도 기암 초풍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도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비밀로 해주기로 한 이상 저도 공범의식 같은 것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시어머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사태의 발단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 극성스러운 조카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동서가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해서 가짜 깁스를 풀어놓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죠. 그때 첫째 조카가 엄마를 놀래킨다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조카의 눈에 그 깁스가 신기한 물건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걸 밖으로 들고 뛰쳐나와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장난을 쳤다더군요. 동서가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가 보시게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우리 집 맏며느리란 말이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짓이야? 네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속임수를 쓴 모양인데 어디 너도 입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네가 꾸민 일에 대해서 설명이나 들어보자꾸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어른들을 다 속일 수가 있단 말이냐? 시어머님이 동서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주 가짜 깁스까지 그럴듯하네. 이런 머리도 쓸 줄 알아서 당신이? 시아주버님이 이렇게 이죽거리는 데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한술 더 떴죠. 형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연차를 많이 써서 여행도 못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든 형수님이 책임지시겠죠 뭐. 남편도 이렇게 이죽거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시아주버님은 그저 말없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셨죠. 동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시아주버님과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제가 동서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뭐라고 입을 때려는 바로 그 찰나에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집안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벌인 일이에요. 나 꽃다운 20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시어른들 봉양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졸업도 못했잖아요. 아무리 잘못해서 가진 아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를 혼자 만드나요? 애들 아빠는 아이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온통 저한테만 맡기고 무사히 졸업했고요. 미련한 곰같이 말없이 일만 하던 동서가 제대로 폭발한 것이었어요. 동서는 그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던지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당신 나한테 옷 한 벌 사다 준 적 있어요? 쥐꼬리보다 적은 월급으로 아이들 셋 키우고 시부모의 시할머님까지 모시는 일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살림 다 해가면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식당 설거지에 마트에서 캐슈일까지 해가면서 이 집안을 유지해온 게 누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아주버님은 작은 회사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어오시는 게 다였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이 식구들이 다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도 조금씩 돕기는 했지만 동서와 시아주버님을 빼고도 남편까지 합쳐 7식구였죠. 동서와 시아주버님을 합쳐 도합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이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해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자기 살림을 꾸리면서 내놓던 생활비도 줄인 상태였죠. 동서가 그간 겪었던 2중고, 3중고의 고생이 어렴풋이나마 짐작되었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힘이 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죠. 동서는 여기까지 피를 토하듯이 말해놓고는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급하게 동서를 따라 나갔어요. 울면서 뛰어가는 동서를 급하게 따라가서
붙잡아 근처의 한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형님 어려우셨던 거 이제야 잘 알겠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말씀도 없이 지내셨던 거예요? 아주버님 붙잡고 말씀이라도 좀 해보셨어야죠. 남자들이 여자들 사정을 이해할 것 같아? 서방님은 동서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아빠는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 남자야. 그런 얘기 100번 해봤자 안 통해. 형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사 치르고 명절 지내면서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이나 뭐가 달라요? 형님, 저도 남자 때문에 일찍이 치인 일 있어요. 모르셨죠? 동서같이 공부 잘하고 평생 칭찬만 받아온 사람이 치인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는 솔직담백하게 동서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형님, 제 꿈은요. 원래는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오빠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요. 오직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집안에서는 오빠한테 올인했어요. 더 성적이 좋은 저를 지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눈을 낮춰서 장학금 준다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저는 그 일이 그때도 서운했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볼 때면 어릴 때의 꿈이 생각나요.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해서 의대를 가볼까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의대, 이미 너무 늦은 나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올인을 했어도 우리 부모님과 옳게 조카들을 부양하는데 오빠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친정을 도와야 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형님, 꿈을 접는다는 거 형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찍 결혼하실 때 그러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이루지 못한 꿈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른하게 아파온다니까요. 형님은 대학교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동서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 곰 같은 동서가 오늘만은 참 여자답게 보였습니다. 꿈이라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나는 동서의 그 이루지 못한 꿈 얘기가 더 가슴 아픈걸. 하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새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꼭 이뤄. 내가 마음으로나마 응원할게. 동서는 그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동서가 그날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형님, 저는 2번 꿈을 접어야 했지만요. 형님은 이제라도 꿈을 향해 가세요. 집안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형님 혼자 고군분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꼭 꿈을 향해 가세요. 한창 젊으신 나이잖아요. 그렇게 10년을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동서. 말을 나누다 보니 참 여린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폭발을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시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형님 편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들어가요. 네? 저 믿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형님을 이해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동서를 다독였고 우리 둘은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분위기가 싸늘하더군요. 마음 여린 동서가 또 주눅이 드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더라고요. 그네, 너 이리 와 앉아서 내 얘기 들어라. 너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저는 시집 와서 우리 시아버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몇 번 없답니다. 시아버님은 과묵 그 자체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없으셨지만 한 번 결단을 하시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 아버님의 성격을 어머님도 그리고 할머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평상시 어떤 잔소리도 불만도 말씀하시는 일이 없는 아버님이셨지만 그런 분인 줄 알기에 그 누구도 아버님을 쉽게 대할 수 없었다고 남편에게 시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바로 그런 아버님이셨기에 나가라는 그 한마디는 정말 모든 사람을 놀래키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우선 동서가 크게 놀랐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죠. 저는 동서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버님, 형님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그간 해오신 일도 있고 하니까요. 당신 가만히 있어.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대꾸야. 얼른 이쪽으로 와서 잠자코 있어. 아버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를 아는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도 제게 한 발 물러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의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걱정하시게끔 제가 행동했어요. 어머님, 할머님, 저 꾸짖어 주세요.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가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입고 계신 옷의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동서 앞에 밀어 놓으시더군요. 너희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큰 돈은 아니지만 이 경기도 안에 전셋집 정도 얻을 만은 할 것이다. 그동안 늙은이들 봉양하면서 사느라고 큰애 네가 정말 고생했구나.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 시아버님이 동서 앞에 밀어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통장을 열어보셨고 우리 부부가 뒤에서 함께 입금 내역을 보았죠. 입금 내역을 보고 아주버님과 우리 부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아버님께서 동서가 결혼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적은 돈부터 조금 많은 돈까지 꼬박같이 입금하신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잘 알면서도 일찍 내보내주지 못했다. 그나마 일용직으로 주말까지 일하면서 10년 동안 이만큼이라도 모을 수 있었구나. 이제 나가서 네 살림, 네 손으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거라. 고생했다, 애미야. 아버님의 이 말씀은 정말 천금보다도 귀하고 어떤 영화 대사보다도 더 감동적인 말씀이셨답니다. 동서가 아버님의 말씀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죠. 동서뿐만 아니라 저도 눈물이 났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눈물을 안 보이려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동서가 울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이 귀한 돈을 받아서 집에서 나가요. 저 지금까지대로 살아도 돼요, 아버님. 이 돈 모으시느라고 그렇게 주말까지 일을 나가셨어요? 힘드시게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 쓰시고 싶은 곳에 쓰세요. 저희는 이 돈 못 받아요. 내가 이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바로 너희 집 마련해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된다. 아버님은 이렇게 동서애를 분가시키는 것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간 말씀이 없으셔서 그저 어려운 분으로만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과 남편을 세상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멋진 아버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었죠. 부자지간인데 조금이라도 닮지 않았겠어요? 이 일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말이에요. 동서는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천금 같은 돈으로 분가했어요. 하지만 되도록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 애썼고 분가 후에도 틈만 나면 시댁을 찾아가 어른들을 챙겨드렸답니다.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시할머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시부모님들도 연로하셨죠. 저 역시 시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동서가 했듯이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저는 동서와 약속한 일을 해왔어요. 바로 동서가 꿈을 펼치도록 응원하겠다고 한 그 약속 말이에요. 우리 동서와 저는 이제 정말 살가운 동서 사이가 되었죠. 동서 사이라기보단 친구 사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님의 그 멋진 모습을 보게 된 두 남자, 아주버님과 남편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삿날이면 준비한 제수를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집안 행사 때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하는 등 안사람들을 많이 챙겨준답니다. 형님, 이제 시간도 많이 생기셨으니 뭘 하시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대로 제가 응원해 드릴 거예요. 저 돈 많이 벌잖아요. 형님 꿈 이루시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쓸게요. 굳이 꿈이라고 할 만하지도 않지만 이것저것 부업을 하다 보니까 평생 쓸 수 있는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했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동서가 나 공부 좀 가르쳐줘. 돈은 무슨, 그건 내가 벌어서 해야지. 저는 필요할 때는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니실 학원비도 넉넉히 드렸죠. 동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첫 해에 1차에 합격하고 다음 해에 바로 2차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연봉을 많이 받고 있기는 했지만 시댁을 도와드려야 했고 친정도 도와드려야 했기에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우리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하겠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진짜 백이 공인중개사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동서, 우리 형님이죠. 그 동서가 좋은 집을 구해줄 테니 오라고 해서 오늘 가는 길이랍니다. 동서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이제는 성장한 조카들도 와 있더군요. 동서가 권하는 대로 두말 없이 계약할 생각이에요. 조카들에게 어릴 적에 작은 엄마 등에 야구공 던지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었죠. 우리 식구들 이제 이렇게 더 큰 행복을 향해 갈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특히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우리 시아버님과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날개를 펴기 시작한 우리 동서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